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 소설 5번째 책 맛보기입니다. 제목은 사람답기 위해 동학농민봉기에 앞장섰다가 사람답기 위해 대열에서 빠져나오다입니다. 용의와 칠성이가 도착한 장터는 그야말로 다양한 생존 본능이 시끌벅적 꿈틀대는 현장입니다. 빚을 준 사람과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정면으로 맞닥뜨려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과 반갑게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거지들은 장타령을 불러가며 동냥을 하러 다닙니다. 그 사이를 누비며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나이는 장세를 챙기기에 바쁩니다. 뭐니뭐니 해도 장날의 압권은 대폭 할인을 외쳐대는 떨이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몸으로 온목청으로 떨이에 투신하는 모습은 떨이를 즐기는 듯합니다. 절박한 생존을 저렇게 역동적으로 누릴 수도 있구나 싶어지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질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의 절규보다 정치가의 명연설보다 기분을 더 맑게 하는 감명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님이요, 따님이 이렇게 싼 물건은 난생 못 봤을 끼요. 봐시면 바닥하소. 몽땅 개값으로 던지고 갈라노마. 아, 서울 자식놈 찾아 갈라노마. 누구든지 가지면 수토지요. 개값이요, 개값. 깡마른 늙은이가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 저 장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그전에도 아마 10년 전에도 그랬으리라. 서울 자식놈 찾아 갈라누마. 누구든지 몽땅 가지면 수가 터진다고. 앞으로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장사를 끝내는 날까지, 고생스런 방랑길을 끝내는 날까지 때 묻은 자파를 펴놓고 그는 떠들어댈 것이다. 장날 해가 지자 강청댁은 용의를 기다리며 속을 태웁니다. 장터 주막에 용의의 첫사랑이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착한 월선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용의를 붙들어 맬 자식조차 낳지 못한 28살 강청댁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아닌 다음에야 용의와 월선이 만나서 정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잠시 동안 월선의 장터 주막에 들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강청댁으로서는 장날이야말로 원수일밖에 없다. 옛날 강청댁이 용의에게 시집 오기 전 용의와 월선이 헤어진 사연을 강청댁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것이다. 용의 모친은 무당의 딸 월선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효자인 용의는 모친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강청댁은 월선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경계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용의와 사는 강청댁의 비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청댁의 병적인 질투심은 마을에서도 인정하는 바였으니 얼마나 외로워졌을까요?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용의를 지아비로 삼은 강청댁은 질투심에서 노연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삶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청댁은 용의가 장날에서 돌아오지 않자 집을 나섭니다. 바쁘게 걸음을 떼놓는 강청댁을 따라가 봅니다. 환한 달빛 속에 팽나무가 우뚝 나타났다. 강청댁은 돌 하나를 주어 팽나무 둘레에 쌓인 돌무덤 위에 얹고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한다. 영특하신 목신님네. 소원 성취 비나이다. 자식 하나 정지하소서. 경건한 기원은 그러나 발길을 돌리는 순간부터 강청댁의 마음은 원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강자도 심하고 질투심도 심한 강청댁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빕니다. 큰 나무에다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적 본능이 잠재해 있는 것일까요? 무지렁이 강청댁뿐만 아니라 21세기 정치인이나 기업인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기대는 심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맹목적인 듯한 종교적 심리가 인류에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날 저녁 강청댁이 애태우고 혹은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을 한학들은 두만네 시어머니의 수의를 짓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수의란 죽은 이후에 갈아입는 옷입니다. 인간다운 죽음 의식을 위해 수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수의를 깔끔하게 갈아입은 시신은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까요? 마을 한학들은 함께 모여 국수를 말아먹고 날고구마를 깎아 야식으로 먹어가면서 죽음의 옷을 찢습니다. 죽음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수의가 완성되었을 무렵에 도착한 강청댁에게 두만네는 언짢은 기색 없이 국수를 말아줍니다. 그렇지만 25살 이민혜는 3살이나 많은 강청댁을 공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남편인 칠성이와 닮았습니다. 소설에서 적고 있는 이민혜를 상상해봅니다. 이민혜는 매우 건강하고 이쁘게 생긴 여자였다. 눈에 띄게 배는 불렀으나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피부는 희고 윤기가 흘러 임신부 같지가 않았다. 그 자신 자기 용모에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마을 사람들도 이민의 인물을 마을에서는 제일로 치는데 객말이 없는 것 같았다. 수에 짓는 일을 거들지는 않고 국수만 얻어먹을 요량으로 뒤늦게 온 강청댁이 얄미운 사람은 또 있습니다. 과부 막달래가 강청댁에게 약을 올립니다. 강청댁 속을 내가 알지. 오늘이 장날하니가
온종일 석개나 탔을기다. 바가지는 몇 개나 뽀샀노? 과부 막달레는 별당아 씨와 구천이 함께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서도 비꼬듯 내뱉습니다. 살다가 별 희한한 일을 타보지. 서방 없는 나 같은 년도 보리죽 두 끼 먹고 자식 새끼 거나리고 살아가는데 대가댁 며느리가 정놈하고 미쳐나시니. 사람 좋은 도만네는 막달레의 말투를 마땅찮게 여기며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만네는 최치수의 첫 혼인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별당아 씨 이전에 최치수와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던 처다 씨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26살에 숨졌다고 합니다. 도만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세상 일이 어디 인력으로 되든가? 돌아가신 아씨하고는 두 날 비둘기같이 의가 좋았지. 원체 나이가 어리서 아씨가 14살 서방님이 13살에 혼인했신께 아씨는 덕기는 있었지만은 잘난 인물은 아니었지. 별당 아씨하고는 비할 바도 못되고 12년을 사시다가 혈육 하나 없이 사주는 속이도 팔자는 못 속이더라고. 다 전생의 업 아니겠나. 전생이라는 말이 나오자 함한댁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마련된 것 아니겠나. 함한댁은 중인계급 출신으로 몰락한 양반과 김평산에게 시집 오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당사자입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면서 함한댁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망가질 줄 알았을까요? 함한댁은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생계를 책임지느라 잠잘 사이도 없이 노동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양반인 남편이 중인인 자신을 무시하더라도 그 수모를 견뎌가면서 남편을 반듯하게 떠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기에 함한댁은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되었을까요? 함한댁 얼굴빛이 항상 초췌한 이유에 대해 소설은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함한댁은 오늘 밤도 집에 돌아가면 새벽 딸기 올 때까지 배를 짤 것이다. 길산품을 드는 그 신세는 여간한 기적이었고서는 면하기 어려우리라. 영락한 양반인 김평산이 함한댁 남편이었고 지금은 시정자빼 못지않게 타락된 인간이었다. 낡아 빠진 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방 안의 어느 누구보다 단정한 모습의 함한댁은 김평산이 낳고 난 중인계급 출신인데 무서운 가난과 남편의 포악을 견디어내는 끈질긴 힘은 아마도 양반이라는 그 권위를 떠받들고 견디어야 하는 거기서 생겨난 힘이 아니었던지. 함한댁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근원을 전생에서 찾으면 위로가 될까요? 어찌할 수 없는 전생이기에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감수하도록 하는 걸까요? 강청댁은 고목에다 절을 하며 소원을 빌고 함한댁은 전생을 핑계 삼으며 마음을 비우고 살아들갑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을 미신이니 맹신이니 함부로 힐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최치수가 책을 덮고 이성과 체면과 위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강청댁처럼 두 손 모아 빌기라도 한다면, 함한댁처럼 전생에라도 떠넘길 수 있다면 우울에 젖어 날 선채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싶어집니다. 성리학의 나라 이 땅의 양반인 최치수는 첫 아내와의 깊었던 정이 병이 되었을 때 치유의 돌파구를 유학 혹은 유교에서 도저히 찾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최치수는 애정과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첫 아내가 죽고 나서 10살 넘어 어린 별당아 씨를 맞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등바등 돈에 매달리며 살지만 정작 최치수에게 돈은 그토록 사모한 아내의 죽음을 삶으로 되돌려 놓지도 못하는 무용한 것이며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최치수는 우리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력의 무가치성을 절절하게 끼치지 않았을까요? 최치수의 풍족함이 그를 우울의 늪으로 이끌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을 안악들의 왈가왈부는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다가 수다를 낳으며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진화론을 알리 없는 안악들이지만 진화론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인물이 그만하고 사대가 분명한데 그냥 상사람이겠느냐. 산골풍 같은 남자가 명을 떼어놓고 덤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겠느냐. 여자란 아이 낳을 시기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 하더라마는. 장날 뒷날 용인은 생일 축하차 술병을 들고 윤보네를 방문합니다. 윤보는 날아다니는 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는 대목수입니다. 두 사람은 북어를 찢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가며 막걸리 잔을 서로 나눕니다. 윤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엿보기로 합니다. 사람 사는 기 분립해 있으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기틀을 다지고 집을 짓지만은 많아야 70평생 아니가. 믿을 기 어디 있노. 늙어서 뱅들어 죽는 거사. 용상에 앉은 임금이나 막살이 하는 내나 매일 반이라. 내야 뭐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마는 사는 재미는 사람의 맘속에 있는 기라. 두 활개치고 훨훨 댕기는 기 나는 제일 좋더마. 모두 나같이 산다면 그것도 큰일이제. 시가 말을 낀께 강포수하고 내나 이리 살아주지. 노총각 윤보는 천년두를 앓은 후 콩알만한 흉터가 베어 험상궂게 보입니다.
그것이 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은 판왕소는 늘 그의 차지였을 정도로 호걸이었지만 말입니다. 대를 잇는 자식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마을 노인들의 말에 윤보는 허허 웃으며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따, 구신이 어디 있어? 물이라도 떠놓는 것, 그거 다 자식된 도리고 생전에 부모 은공을 생각해보는 것 아니겠소. 내 당대문 고만이지 뭐 할라고 이 풍진 세상을 내 자손 보고 또 살아달라 하것입니까? 윤보의 체구는 탄탄하고 늠름했으니 어깨가 딱 바라진 칠성이와 맞수일까요? 나이든 사람이나 과부를 공대하기는커녕 업신여기는 칠성이 신부가 윤보를 거슬리게 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장터 가는 용이에게 미역을 사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곁에 있던 칠성이가 빈정거리자 윤보가 고함으로 응수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무슨 정의 미역국이요? 이놈아, 잘 들어라. 생일이라는 것은 10달 배 실어서 낳아주신다고 고생한 어매한테 정성 바치는 날이라 말이다. 네 같은 불효막심한 놈은 지배해지 부른 것만 알았지. 이놈아, 사람이 사람의 근본을 알고 아가리에 밥 쳐넣으란 말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짓는 윤보는 세상 보는 눈이 우물안 개구리와 다릅니다. 청일전쟁 후 달라진 이 땅의 시류를 윤보는 꿰뚫고 있습니다. 윤보는 청나라 중국을 대국으로 러시아를 노국이라 칭하며 용의에게 세상 흐름을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대국이 외놈한테 항복을 했으니 그게 망조라 말이다. 대국이 넘어졌으니께 이제는 외놈하고 노국놈이 또 대가리가 터질 기구마. 그놈 아들이 먼저 개명했다고 해서 그래. 상투자른 양반들이 업고지고 지랄들 하는가 본데 개명이라는 기 대체 먹고 개명이라는 기 별것 아니더마. 한말로 사람 지기는 연장이 좋더라 그것이고 남은 마구잡이로 뺏어먹는 짓이 개명인가 본데 옛말에 지기 아니면 가지 말라 했고 제몸 낳아주고 키워준 강산을 남줄 수 있는 일가. 천민인 우리네 알뜰한 나라 덕보지도 않았다마는 세상이 하도 시장스러워서 이제는 일도 하기가 싫고 사시장 철푸른 강가에 앉아서 붕어나 낚아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게 될 낀갑다. 윤보가 중국을 대국이라 칭하는 걸 보면 또 척회에 척양을 내세우는 동학당이 된 걸 보면 당시 일반 백성은 21세기 이 땅의 어린 세대와 달리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봉기는 일본과 서양은 배척하지만 중국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학당은 중국 사대를 원했기에 항의를 했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당시 대륙을 향한 포부를 품은 일본은 동학농민봉기를 짓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윤보는 동학농민봉기에 야심차게 참여했다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옵니다. 봉기를 은밀하게 조종하는 권력 실세의 꼭두각시가 되기 싫었던 것일까요? 윤보의 동향을 통해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행간있기에 도전해봅니다. 가보년 정월 탐관으로 악명 높았던 군수 조병갑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자 동학교 접주였던 전봉준이라는 지략에 능하고 담이 찬 지도자에 의해 폭발되었다. 때마침 이 고장에 머물러 있던 윤보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고부의 거점을 둔 이들 동학당은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보국 안민, 척외, 척양이라는 뚜렷한 혁명의 명분을 세워 폭동으로부터 전쟁 양상으로 바꾸어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민중봉기가 전쟁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동안 윤보는 줄곧 그 대열에서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며 무리들을 선동하고 사기를 돋우며 언제나 앞장섰다. 일자무식의 어림 짐작과 직감으로 철통 같은 집을 짜세우던 대목수의 윤보는 과격하고 정열적으로 날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식한 윤보가 혁명에 대한 자각을 가졌었던지 그것은 의심스럽다. 그의 행동을 일종의 협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는지. 윤보는 말단의 병졸에 불과했으나 기량 좋은 목수는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다루듯 사움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다급하지도 않은 살생이나 방화 같은 자투리를 내는 것을 윤보는 꺼려했던 모양이다. 동학군이 광군에게 전주성을 내주었을 때 애당초 무엇을 신봉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조직이 싫은 윤보는 마치 집 한 채를 지어주고 나면 연장을 챙겨서 떠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왔다. 윤보는 동학교도가 아니었고 농민도 아니었다. 농부도 교도도 아닌 윤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심이 없었던 만큼 그네들보다 여유가 있었다면 있었다 할 수도 있겠고 순수했다면 순수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일어난 동학군은 사움의 목표를 항일 구국에 두고 배수이진을 쳤으나 사냐는 피로 물들고 참담한 패배, 재기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싸움에 윤보는 참가하지 않았다. 윤보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지난 봄에 마을로 돌아왔다. 무슨 까닭인지 최참 판댕 윤씨 부인은 동학당에 대해서 퍽 동정적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가 스나마 동학군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숱한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 방화를 했으며 읍내의 서만도 향반들을 처형했음에도 최참판댁은 별 피해가 없었던 실정에서 나온 말인성 싶었다. 살상 파괴 방화가 난무하는 전쟁 상황으로 바뀐 동학농민봉기 와중에 과연 성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동학군은 이 땅 여성들을 유린하지 않고 지켜주었을까요? 최참판댁은 동학군과 무슨 각별한 사연이 있었길래 별 피해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